한이수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짙은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정확히 펼쳤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종이 위에는 관계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상호 협약서라는 제목이 검은색 고딕체로 박혀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유채원은 꼼꼼한 성격답게 돋보기라도 가져와야 할 것처럼 서류를 정독하고 있었다. 제1조 관계의 목적. 사회적 이미지 제고 및 가정을 이루라는 외부의 압박 회피. 목적 외의 사적 감정 개입은 금지한다. 이 부분은 서로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한이수 씨. 채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오버사이즈의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빈틈없는 변호사 같았다. 이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걱정 마세요. 유채원 씨. 제가 이 계약을 제안한 이유 자체가 당신과 저 모두 감정의 소모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확신 때문이니까요. 저는 건축에, 당신은 기획에만 집중하고 싶잖아요. 이수의 상황은 복잡했다. 그가 공동 설립한 건축회사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다. 비혼주의자로서의 소신을 꺾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성공이 회사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었다. 채원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최근 젊은 기획자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지방에 계신 부모님은 쉴 새 없이 너 언제쯤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거냐며 걱정을 쏟아냈다. 곧 다가올 기획사 창립 기념 파티에는 부모님까지 올라오실 예정이었고 그녀는 당장 해결책이 필요했다. 이수는 펜을 들어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제5조 관계의 종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계약 만료 시 어떠한 재산권이나 양육권도 주장하지 않는다. 완벽하네요. 채원이 마침내 펜을 들었다. 결혼은 서로를 묶는 족쇄라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계약은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겠군요. 서명이 끝난 후 이수는 악수를 청하며 미소를 지었다. 비로소 세상의 오지랖과 간섭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이 들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주변의 관계를 공표했다. 이들은 주 2회 정기적인 파트너십 미팅을 가졌다. 미팅의 내용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이었다. 이번 주말 파티에서 유채원 씨 부모님께는 건축 박람회에서 제가 먼저 반해서 끈질기게 구애했다는 설정으로 가죠. 부모님께 드릴 선물 목록은 제가 미리 파악해뒀습니다. 리스트 확인 부탁드려요. 좋아요. 한이수 씨 회사 이사진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제가 오랜 유학 생활로 잊고 살았던 전통적인 미덕을 강조할게요. 이수 씨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포장하는 거죠. 이들의 관계는 완벽하게 효율적이었다. 감정적 낭비, 다툼, 질투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필요할 때만 서로에게 맞춰 연인 역할을 수행했고 돌아서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일했다. 계약서가 정해준 틀 안에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채원이 이수의 건축 사무실에 긴급하게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당황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한이수 씨, 큰일 났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다음 주에 저희 신혼집을 방문하신대요. 저희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산다는 걸 아시면 곤란해요. 이수는 차분하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계약서의 관계 유지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협력 조항을 발동할 때가 온 것 같군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희는 동거를 시작해야겠네요. 물론 철저히 독립된 공간과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처음으로 감정적 영역이 아닌 물리적인 변수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이수는 이 동거가 자신의 완벽한 비혼 생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한이수의 아파트는 그가 설계한 건축물만큼이나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였다. 온통 무채색의 공간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불필요한 물건은 그림자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곳에 유채원의 짐이 들어왔다. 화려한 색감의 기획서, 샘플들, 작업 중인 자료가 가득한 캐리어, 그리고 그녀의 취향이 담긴 작은 인센스 스틱과 캔들이 그 무채색의 공간을 침범했다. 마치 흑백 사진에 갑자기 컬러부 터치가 더해진 듯했다. 이들은 철저한 동거 수칙을 만들었다. 거실 사용 시간표, 부엌 사용 영역 구분, 서로의 작업 공간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는 사생활 보호 조항까지.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관계가 비즈니스 협력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다. 유채원 씨, 부엌 싱크대 왼쪽은 제 영역입니다. 건조대에 접시를 놓을 때도 영역 침범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가 아침 7시 정각, 각 잡힌 자세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한이수 씨. 대신 밤 11시 이후 거실 소파는 제 생각의 방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필요한 대화 시도는 삼가주세요. 채원은 믹서기에 오트밀과 채소를 갈아 넣으며 응수했다. 그들의 동거는 감정적 비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완벽한 실험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선을 그어도 생활의 물리적 근접성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냈다. 하루는 이수가 새벽 2시 잠에서 깨 물을 마시러 나왔다. 완벽하게 정숙해야 할 거실에 은은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 채원이 헤드폰을 쓴 채 바닥에 앉아 인센스를 피우고 벽에 수십 개의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도형과 문장들을 펜으로 덧칠하며 고도의 집중 상태에 있었다. 이수는 놀랐다. 그는 채원이 낮에는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업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깊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가 같았다. 그녀의 기획들이 그토록 독창적인 이유가 이 기이한 새벽 의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수는 조용히 물만 마시고 돌아섰다. 다음 날 저녁 채원은 이수가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습관처럼 음악을 트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은 차분한 클래식이나 현대음악이었으나 이수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1980년대 후반의 투박한 일본 시티팝이었다. 그 리듬에 맞춰 이수는 조용히 위스키 잔을 닫고 있었다. 한이수 씨, 시티팝을 들으시는군요. 의외네요. 전 건축가는 항상 베토벤이나 미니멀리즘 계열 음악만 듣는 줄 알았어요. 채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이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했다. 음악은 감정이 아닌 리듬과 구조입니다. 이 장르는 그 시대의 도시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죠. 그리고 이 정보는 계약서 밖의 사생활이니 깊은 관심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엿보지 않으려 노력할수록 사소한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수는 채원이 피곤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채원은 이수가 서류를 정리할 때마다 늘 같은 브랜드의 특정 볼펜만을 고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감정적 교류는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패턴을 아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종류의 친밀함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채원의 기획사가 외부 투자 유치의 난항을 겪으며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결국 감기 몸살로 쓰러졌다. 이수는 아침 미팅 시간에 나오지 않는 채원을 보고서야 그녀의 상태를 알았다. 계약서 어디에도 아플 때 간병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이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 주고 해열제를 찾아 먹였다. 왜 이러세요? 계약 위반입니다. 채원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유채원 씨의 몸 상태는 곧 프로젝트 입찰을 앞둔 저의 파트너십 리스크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부모님 방문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제 평판도 위협받습니다. 이건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감정적 호의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의 설명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행동은 이성적 판단을 초월한 인간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다. 채원은 눈을 감았다. 따뜻한 물수건이 이마에 닿는 감각이 그 어떤 로맨틱한 위로보다도 그녀의 방어막을 허무는 것 같았다. 리스크 관리가 끝난 후 채원은 회복했고 이들은 성공적으로 부모님 방문을 마쳤다. 완벽한 연기였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 이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고 해진 갈색 토끼 인형을 발견했다. 채원의 짐 속에서 튀어나온 것이 분명했다. 그 차갑고 세련된 유채원에게 이런 낡고 정 많은 물건이 있었다니. 이수는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완벽한 비즈니스 외피 속에 숨겨진 가장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인간의 파편을 처음으로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약의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거 생활을 통해 서로의 인간적인 면을 엿보게 되자 한이수와 유채원 사이의 경계선은 미묘하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계약서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며 존댓말을 사용하고 거리를 두었지만 공유하는 정보의 깊이가 달라졌다. 어느 날 이수는 건축 입찰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다. 완벽주의자인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좌절감이었다. 그는 밤늦도록 사무실에서 헤매다 결국 지쳐 집으로 돌아왔다. 채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막바지 기획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 이수가 거실을 지나치려는데 채원이 문득 입을 열었다. 한이수 씨, 혹시 의도된 비효율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수는 멈춰섰다. 무슨 뜻이죠? 이수 씨는 건축물의 모든 선과 공간이 최대한의 효용성을 갖도록 설계하죠. 하지만 때로는 쓸모없는 듯 보이는 곡선이나 여백이 그 건물의 숨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희 기획도 그래요. 논리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감정적인 틈이 있어야 해요. 채원은 자신이 이수의 프로젝트에 대해 미리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덧붙였다. 그 프로젝트의 본질은 인간 중심이잖아요. 어쩌면 이수 씨가 너무 완벽한 해답만 찾으려 해서 가장 인간적인 해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수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채원과 토론했다. 채원은 이수가 놓치고 있던 사용자의 감정적 흐름이라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제시했고 이수는 그녀의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계약 관계 유지를 위한 역할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전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만나 서로의 지성과 통찰력을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다. 다음 주 이수는 채원의 조언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설계를 수정했고 기적처럼 난관을 극복하고 입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 자신의 비효율적인 감정 영역을 건드려준 채원에게 더 큰 감사를 느꼈다. 이수는 계약서에 없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채원을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즈니스 저녁 식사가 아닌 데이트처럼 느껴졌다. 채원은 평소 작업복처럼 입던 셔츠 대신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식사 중 이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채원 씨,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완고한 비혼주의자가 되었나요? 채원은 와인 잔을 만지작거렸다. 어릴 적 부모님은 끊임없이 싸우셨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들의 불행을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강제하는 것 같았죠. 저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말이 아니라 자유의 종말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감정에 의해 제어되는 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죠. 이수 씨처럼요. 채원의 솔직한 고백은 이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그녀와 자신이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감정의 방어막을 쌓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저 역시 감정적인 소모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모든 것은 논리와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죠. 불확실성만큼 위험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채원 씨, 이수는 잔에 담긴 얼음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알게 되면서 제 삶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 순간 레스토랑에 정전이 되어 주변이 어둠에 잠겼다. 촛불만 희미하게 빛나는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채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이건 리스크 관리인가요, 한이수 씨?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심장은 평생 설계했던 모든 건물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유채원 씨, 확실한 건 계약서에는 정전 시 손을 잡는다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접촉은 단 10초 남짓이었지만 그 10초는 지난 몇 달간의 완벽한 비즈니스 관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균열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를 넘어 서로를 원하게 된 존재의 경계에 서 있었다. 감정의 비효율성이 그들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전 사태 이후 한이수와 유채원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이전에는 없던 망설임과 복잡한 감정이 섞였다.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을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할 수 없는 돌발 변수로 취급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다. 이수는 자신의 감정을 건축물의 설계 오류처럼 분석하기 시작했다. 유채원에게 느끼는 감정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완벽하게 유지되던 고독과 효율성의 시스템의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의존성일 뿐이다. 그녀는 나의 성공을 돕고 나의 사회적 압박을 해소해주는 효용성 높은 파트너이므로 그 효용성을 잃고 싶지 않은 방어 기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분석은 채원이 새벽에 작업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방 앞에 서성이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한편 채원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수가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자신을 간호하거나 프로젝트의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왔을 때 느꼈던 따뜻함이 단순한 협력 이상의 감정임을 인정해야 했다. 한이수 씨는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저 자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자기 방어일 뿐이야. 채원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이수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숨겨진 깊은 눈빛은 그녀의 논리를 흔들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백화점에서 커플로서의 의상을 맞춰야 했다. 이수는 비즈니스적 효율성을 위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채원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늘은 저희의 취향을 맞춰보죠, 한이수 씨. 우리가 연인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하는 건 이제 끝내야 해요. 오늘은 제가 당신의 눈을 통해 저를 보고 당신이 저의 시선을 통해 당신을 보는 날이에요. 채원은 이수가 평소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부드러운 소재의 캐시미어 코트를 골라주었고, 이수는 채원에게 그녀의 당당함과 지성을 돋보이게 해줄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를 골랐다. 옷을 고르는 과정은 서로의 취향을 배우는 과정이었고, 그들은 서로의 내면에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원이 불쑥 물었다. 한이수 씨, 만약 우리 계약이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에는 서로를 알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지만 이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유채원 씨, 우리가 맺은 관계는 계약 연애이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지적인 교류와 도움은 진짜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당신은 저에게 가장 유능하고 솔직한 파트너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관계를 효율적인 파트너 이상의 무언가로 규정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감정적 비효율을 회피하기 위해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수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의 방어 기제가 다시 작동한 것이다. 채원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약의 본질을 흐릴 뻔했군요. 저는 제 감정의 비효율성까지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채원이 사랑이라는 비효율적인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이성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사실에 안도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알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삶에서 자신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닌 대체 가능한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그날 밤 이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약서를 꺼내들고 자신이 작성한 조항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감정 개입 금지, 사생활 존중, 계약 만료 시 관계 종료. 이 모든 조항들이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득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유채원에게 원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 성공과 압박 회피일까? 아니면 내가 평생 외면해왔던 그 비효율적인 감정일까? 계약 만료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수는 자신의 삶을 재설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계약을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종료하고 스스로의 감정에 직면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계약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수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입찰에 성공하여 회사 내 입지를 확고히 했고 채원 역시 기획사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사시켜 부모님의 성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의 계약의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이제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 효율적인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수는 채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곳은 그들이 계약을 시작했던 곳과 같은 장소였다. 긴장감과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유채원 씨,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채원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희수 씨, 저 역시 이 관계가 더 이상 계약서에 명시된 형태로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필요는 충족되었으니까요. 이수는 준비했던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재계약서가 아니었다. 텅 빈 흰 종이었다. 제가 이 계약을 제안했을 때 저는 당신과 제가 사랑이라는 비효율을 완벽히 회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저는 제 설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채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사랑을 감정적 소모와 의무감, 그리고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확실한 지적 동반자였고, 저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약점을 호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게는 효율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수는 펜을 들고 텅 빈 종이 위에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계약 제1조 관계의 목적. 더 이상 사회적 압박 회피가 아닌 유채원과 한희수의 상호적인 존재 가치 확인 및 지속적인 삶의 동반. 계약 제2조 관계의 형태. 각자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감정적 공유와 치유를 위한 비효율적인 시간 확보를 필수 조항으로 한다. 이수는 펜을 채원에게 건네며 말했다. 저는 이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로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저에게 불필요한 의무감을 강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새로운 정의의 사랑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사랑의 틀에 갇히지 않고 우리만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 채원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수가 비효율적인 감정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희수 씨, 제게 사랑은 곧 자유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는 제가 가장 저답게 일하고 가장 솔직하게 약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였지만 동시에 저에게 가장 비효율적인 기적이었어요. 채원은 펜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수가 쓴 문장 아래에 자신의 조항을 추가했다. 계약 제3조 관계의 종료. 이 관계는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종료될 수 없으며 오직 두 사람 중 한쪽이 상대방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 단 종료 시점까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할 것. 그들은 기존의 계약서를 찍고 새로운 계약서에 동시에 서명했다. 그 서류는 더 이상 사회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정의를 사회가 아닌 오직 자신들의 기준으로 새롭게 쓴 선언문이었다. 서명을 마친 후 이수는 처음으로 채원에게 존댓말이 아닌 편안한 어조로 말했다. 채원아, 이제 우리 관계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야. 아주 비효율적이고 하지만 가장 필요한 목적이지. 채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수야. 우리의 새로운 계약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계산하지 않고 살아보자. 그들은 계약서에 의해 묶여 있었지만 그 계약을 통해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기대와 틀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얻게 된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란 형태가 아닌 두 사람이 합의한 가치로 정의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